오늘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복잡했으며 동시에 가장 피 비린내 났던 군벌 전쟁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중국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망한 것과 장제스가 중국을 통일한 건 알겠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10분 투자로 그 시기에 대한 맥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1916년 6월 6일 이안 스카이의 죽음부터 시작해 리위안웅, 펑궈장, 쉬스창, 차오쿤이라는 5명의 총통을 거쳐 결국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권력을 잡게 되는 장제스의 집권까지 시기를 인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위안 스카이입니다. 그는 구한말 조선에도 주둔하며 우리 역사와도 깊은 악연이 있는 인물이죠.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질 때 그는 혁명파인 순원과 협상해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곧 본색을 드러내어 정식 대총통이 되며 독재 권력을 구축하죠.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5년 말 그는 칭제를 선언합니다.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중화제국의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악수였습니다. 전국의 혁명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가 아끼던 북양군의 부하들까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다시 황제냐는 비난이 빗발쳤고 각 성에서는 독립선언과 함께 호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사면초가에 몰린 위안 스카이는 곧 황제 지위에서 내려오고 1916년 6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오직 하나, 주인을 잃고 굶주린 맹수가 되어버린 북양군벌 집단이었습니다. 이안 스카이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군인들은 이제 서로가 중국의 주인이 되겠다며 총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입김에 의해 베이징 정부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해 광저우에서 순원 주도로 광둥 정부가 생김으로써 중국은 베이징 정부와 광저우 정부라는 두 개의 중앙 정부와 기타 성 정부 등으로 나뉩니다. 이런 정세에서 위안 스카이가 죽자 부총통이었던 리위안웅이 대총통 자리를 승계합니다. 리위안웅은 참 묘한 인물입니다. 1911년 우창 봉기 당시 그는 혁명군에게 붙잡혀 총구와 협박 속에서 혁명군 도독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군사적 기반도 정치적 뚝심도 부족해 정계에서는 그를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절 못하고 허허거리는 보살 같다는 뜻이었죠. 실권은 위안 스카이의 지리파 부하이자 국무총리, 북양의 호랑이라 불린 단치루이가 쥐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없던 대총통 리위안웅과 군대를 쥔 국무총리 단치루이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합니다. 이를 부원지쟁, 즉 총통부와 국무원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단치루이에게 밀리던 리위안웅은 군벌 장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베이징에 들어온 장신은 리위안웅을 협박해 국회를 해산하더니 뜬금없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다시 황제로 추대하는 장신 복벽 사건을 일으킵니다. 복벽이란 물러났던 임금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청나라 황제가 퇴위했지만 여전히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변발도 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 그의 부대는 변자군, 즉 변발군으로 불렸습니다. 깜짝 놀란 리위안웅은 총통 자리를 내던지고 일본 조계지로 도망쳤고 이 복벽 대소동은 단치루이에 의해 12일 만에 진압됩니다. 군대 없는 총통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변발군이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나타난 비행기 3대와 거기서 떨어뜨린 폭탄 3발에 경악해 항복한 것은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단치루이의 명령으로 이륙한 프랑스제 훈련기 3대의 공습에 강인한 모습을 보이던 장신조차 숨었다가 바로 그날 밤 항복하고 맙니다. 리위안웅이 하야하자 당시 부총통이자 난징을 기점으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펑과장이 대총통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펑과장은 이안스카이 밑에서 북양 3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북양의 개라는 별명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펑과장이 베이징으로 올라와 총통이 되면서 북양 군벌은 본격적으로 쪼개집니다. 펑과장을 중심으로 한 지리파 군벌과 단치루이를 중심으로 한 아누이파 군벌의 피 터지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펑과장은 온건파였습니다. 순원이 남쪽 광저우에서 일으킨 광둥 정부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타협하려 했죠. 반면 주전파였던 단치루이는 남방을 무력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대립했고 결국 단치루이의 압박과 계략에 밀린 펑과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918년 총통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쓸쓸히 병사하죠. 이제 권력의 무게추는 단치루이에게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군인들의 싸움에 지친 전국에서 뜻밖의 인물인 쉬스창이 총통이 됩니다. 그는 군인이 아닌 관료 출신의 문인이었습니다. 이안스카이와는 오랜 의형제 사이로 북양 군벌 세력들 사이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조율자였기에 총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화민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약 3년 8개월 동안 재임한 총통이기도 합니다. 그의 재임 기간인 1919년 중국 역사를 뒤흔든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인정해준 파리 강화회담의 결과에 분노한 대학생과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쉬스창 정부는 친일파 관료들을 파면하며 간신히 불길을 껐지만 정권의 무능함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쉬스창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 군벌들은 본격적인 대형 전쟁을 시작합니다. 1920년 참다 못한 지리파 군벌인 차오쿤과 우페이프가 만주의 펑텐파 군벌인 장저린과 손을 잡고 단치루이의 아누이파 군벌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즈전쟁입니다. 여기서 단치루이가 참패하며 아누이파는 몰락합니다. 하지만 승리한 지리파와 펑텐파가 다시 베이징의 패권을 두고 1922년 제1차 펑즈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리파의 명장 우페이프가 장저린을 만주로 쫓아내며 지리파 군벌이 베이징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승리자가 된 지리파 군벌은 당신은 문인이니 이제 나가라며 쉬스창을 총통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쉬스창을 쫓아낸 지리파 군벌의 진짜 흑막 차오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정치적 야욕이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리위안웅을 잠시 총통 자리에 앉혔다가 다시 쫓아내는 장난질을 친 후 마침내 자신이 직접 총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중국 역사상 역대급으로 추잡했습니다. 1923년 차오쿤은 대총통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대미문의 뇌물을 뿌립니다. 의원 한 명당 당시 거금이었던 5천 이안씩을 쥐어주며 표를 샀죠. 역사에서는 이를 차오쿤 회선, 즉 차오쿤 뇌물 선거라 부르고 차오쿤에게는 회선 총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샀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북양 정부의 도덕성은 바닥을 쳤고 전국의 군벌들은 격분했습니다. 1924년 만주에서 칼을 갈던 장저린이 다시 쳐들어오며 제2차 펑즈 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 도중 차오쿤의 부하였던 군벌 펑이샹이 최전선에서 군대를 돌려 베이징을 기습 점령하는 역대급 배신, 즉 베이징 정변을 일으킵니다. 차오쿤은 자신의 방에 연금되었고 그렇게 지리파 군벌의 천하는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베이징은 이제 만주의 호랑이 장저린의 손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때 베이징에 입성한 펑이샹은 청황실에 대한 우대와 황실칭호를 폐지하고 18세이던 선통제 푸이에게 자금성을 떠나라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푸이가 자금성을 떠나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안스카이 사후 10여 년간 베이징의 총통 자리가 돈과 총칼로 얼룩지는 동안 남쪽 광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원이 사망한 후 광둥 정부가 국민정부로 재편되고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점고 결단력 있는 군인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비상합니다. 바로 장제스입니다. 황푸군관학교의 교장이었던 장제스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정예 엘리트 장교단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1926년 7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취임한 그는 마침내 북벌을 선언합니다. 북쪽의 부패한 군벌들을 싹 쓸어버리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제스의 전략은 치밀했고 혁명군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당시 대륙을 분점하고 있던 거대 군벌 우페이프와 순참팡의 군대를 차례차례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북상합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27년 장제스는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 상하이에서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4.12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이로 인해 남방 정부 내부가 갈라지기도 했지만 장제스는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당의 1인자 자리를 굳건히 다집니다. 그리고 1928년 장제스는 서북의 펑이샹, 산시의 옌시산과 손을 잡고 마지막 남은 거대 군벌, 베이징의 장쩌린을 압박합니다. 전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한 장쩌린은 베이징을 버리고 자신의 근거지인 만주로 도망치던 중 일본 관동군이 장치한 폭탄에 의해 기차가 폭발하며 암살당했는데 이를 황고둔 사건이라 합니다. 아버지 장쩌린의 뒤를 이은 만주의 젊은 군벌 장세량은 일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1928년 12월 장세량은 만주 전역에 북양정부의 오색기 대신 국민정부에 청천백 1만 지용기를 개양하며 장제스에 대한 복종을 선언합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동북역치라고 부릅니다. 역치란 깃발을 바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안스카이의 사후 12년 동안 대륙을 짓밟았던 군벌들의 대혼란 시대, 리위안웅의 무력함, 펑거장의 몰락, 쉬스창의 한계, 차오쿤의 타락으로 이어지며 갈갈이 찢겼던 중국은 결국 장제스라는 강한 군사 지도자에 의해 난징 국민정부라는 이름 아래 명목상의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벌의 완성은 곧 새로운 균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북벌 과정에서 함께 싸웠던 펑이샹과 옌시산이 장제스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장제스가 군벌들의 군대를 축소하려 하자 1930년 펑이샹과 옌시산은 광시파와 손을 잡고 반장제스 연합을 결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원대전입니다. 중원, 즉 황하 유역의 중부평원을 무대로 벌어진 이 전쟁은 규모만 해도 양측 합산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된 중국 근현대사 최대의 군벌 내전이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던 중 결정적인 순간에 만주의 장세량이 장제스의 편에 서며 개입하자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펑이샹과 옌시산의 연합군은 무너지고 맙니다. 중원대전의 승리로 장제스는 군벌들의 마지막 도전을 꺾고 국민정부의 권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들어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만주를 노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중국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군벌의 시대는 끝났지만 더 잔혹한 전쟁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